2부입니다. 대선 이제 17일 남았고요. 내일 첫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도 시작됩니다. 대선 전국 맞아서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60분 동안 한 주간 이어진 정치권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하도록 하죠.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예, 김용태 신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예. 1990년생이고 국민의힘의 지금 최연소 국회의원이죠. 지난 주말에 참 그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리고 참 국민들께 말씀드리기가 면고할 정도의 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다가 그것이 당원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투표로 인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이제 김용태 의원이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죠. 예. 금주의 뜬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앞에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과제로 윤 전 대통령의 출당 또는 탈당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탈당을 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됐죠. 그러나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당을 쇄신하고 변화시켜야 될 과제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자리가 동시에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해나가시길 비는 마음으로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하겠습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 뜬 인물. 저는 김상욱 의원 좀 꼽아봤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본인이 탈당을 했고, 저는 이 국민의힘의 원내 인사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 개헌 국면에서 국민의힘의 기울어진 균형추를 좀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구나. 근데 그게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의총에서는 당신은 이제 우리 동지가 아니다, 함께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 거예요. 나왔죠. 예. 그러면 과연 이분이 어디에 터잡아서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른바 합리적인 보수로 보이는 분들, 개헌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탄핵도 찬성했지만 보수의 가치를 견지하고 싶어하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이 국면에서는 민주당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좀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제 정치를 계속하실 분이기 때문에 뭐 입당 등등의 좀 추가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호남 유세에서 같이 좀 끌어안으면서 한 팀 원보이스 내겠다는 모습이 좀 상징적이어서 꼽아봤습니다. 이 본인의 탈당, 그다음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선거 유세 현장에서의 합류, 그리고 입당, 뭐 이벤트도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국민들께는 어쨌든 마음을 얻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탈당하고 지지 선언하고 입당 하루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럴 걸 수도 있는 네 거죠. 번에 나눠서 하는 걸 보면. 자, 금주의 진인물 송영훈 변호사. 제가 공교롭게도 금주의 진인물 김상욱 의원을 선정하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예, 김상욱 의원이 말씀하신 그 지지선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님이 어떻게 보면 참된 보수주의자이면서 진보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상욱 의원 보수가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삼위일체가 있고 헌법에 삼권 분립이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삼권 일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해서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일들을
9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하고 있어요. 구중구포 9번 쪄서 9번 말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9가지가 어떤 것이냐. 전대미문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했고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또 법원을 공개적으로 겁박하다시피 해서 공판기일이 전부 다 변경이 됐고요.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 조직법을 발의해서 대법관 우겨넣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 재판헌법 소원을 도입해서 대법원을 사실상 헌재 아래에 있는 하급심으로 격화시키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또 법 왜곡죄라는 것을 신설해서 판사도 이제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는 셈이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는데도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잘해야 면소 판결밖에 하지 못하도록 아예 공직선거법을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그걸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재판 절차가 중단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마지막으로 법관 좌표찍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이 되도록 하는 대통령 후보는요. 절대 보수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헌법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것인데 과연 김상욱 의원이 보수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을 누구는 뜬 인물, 누구는 진인물로 하는 거 보니 분명히 주목되는 분위기는 한것 같네요. 그러네요. 예. 금주의 진인물 장유미 변호사. 저는 정호영 전 장관 꼽아봤는데요. 예. 최근 직책은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물론 철회되긴 했지만 대단히 부적절해요. 오늘 이제 내일이면 5.18입니다. 그렇죠. 이제 호남에 이제 내려가서 김문수 후보도 마음을 잡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호영 씨 같은 사람을 이런 중책에 앉힐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몰랐다고 해요. 정호영 씨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압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12.12의 주역이었고 12.12를 40주년 됐다고 기념하는 행사에도 전두환 씨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대선은요. 조기 대선입니다. 왜 치러집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이에요. 아주 평온했던 대한민국의 12월 3일 밤에 본인은 이게 어떤 내란 그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는 어떻게 보면 망상된 인식에 비롯해가지고 국민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경제를 뒤흔들어 놨고요. 그런데 계엄으로 7년형을 받았던 내란 혐의로 7년형을 받았던 사람을 상임 고문이랍시고 앉혀놓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구나. 이걸 어떻게 또 후보는 몰랐다고 하며 이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가. 정말 한심해서 좀 꼽아봤습니다. 딱 임명했다가 바로 취소하는 거 보면 스스로 뭔가 점검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최소한. 김문수 후보는 몰랐다고 하니까 모르는 건 맞을 거고 왜냐하면은 이 선대위에서 상임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직함을 하나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아마 후보가 모르는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거나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 지적을 받으니까 바로 취소를 했고요. 아마도 이 정호영 씨가 과거에 국회의원을 지낸 적이 있는데 그 원로 국회의원들을 일괄적으로 좀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함께 명단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이 되는데 절대로 국민의힘에서 이 5.18을 폄하하거나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할 뜻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선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돌고 돌아 이렇게밖에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국민의힘에 몸담으셨고 되게 정통하신 분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정치적 희생양처럼 인식이 됐어요. 어쨌든 이 국면에서 극우고 꽃꽃문수로 이 대선 주자로 꽂혔지만 이른바 친윤 기득권 세력한테 반격을 당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태로웠고 그 절차가 아까도 말씀 주신 대로 민주적이지도 않고 공정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로 정말 기사회생했을 때 메시지를 딱 바꿔서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쉽다는 거죠. 좀 절연하고 좀 분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근데 계속 끌어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출당하는 건 도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 본인이 인선한 청년 정치인과 완전히 엇박자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대위원장으로 인준되기 전부터 출당, 탈당 대단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당 이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이 아직 청년 정치인이고 이 말은 당이랑 다 조율된 건 아니라서 약간 개인 의견이라는 식으로 또 폄훼했어요. 그러다가 어제는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탈당 문제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또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끝에 정말 등 떠밀리듯이 그리고 좀 실기한 측면까지 모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는 내가 사실상 결단을 내리겠다. 감동도 없고 시점도 너무 늦어버렸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완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대통령의
탈당으로 인해서 갖게 됐는가 유권자들이 중도층들이 거기에도 좀 실패한 것 같아서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송 변호사. 일단은 뭐 늦게나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분리될 수 있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인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국민들께서 이 국면에서 확인하시고 싶었던 것은 국민의힘의 단호한 분리 의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 목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을 요청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정중하게라고 하는 레토릭 때문에 이 분리 의지가 조금 희석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리 의지가 확고하게 국민들께 각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당이 되어졌어요. 그런 점에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분리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민심의 기저에는 결국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이 정말로 분명하게 중대한 잘못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그 국민들의 물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에는 그 계엄에 대한 잘못과 책임을 통감하고 그것을 당에 돌릴 수가 없으니 나 혼자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만 있냐면은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과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말씀드린 분리의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진정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확인시켜드릴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석동현 변호사 지금 선대위 시민사회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요. 또 윤 전 대통령의 1호 참모였다고 하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 최근에 복당이 됐죠. 예. 그런데 인사는 곧 메시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리의지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김문수 후보 본인이 나를 이렇게 후보로 만들어준 사람은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다. 전 국민의원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하는 그것 때문에 다 일어나서 그 고개 숙이는데 자기 혼자 꼿꼿이 앉아 있어갖고서 후보가 됐다는 걸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이상 이미 그 뭐 절연이라고 하는 게 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도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정치 여정에서 이번 대선이 마지막 도전일 수 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런 점에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다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회 없는 승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 아닙니까? 그게 정치에서 차별화를 말할 때 늘상 등장하는 공식 같은 말인데 사실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가장 필요한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그 김문수 후보는요. 본인이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지 다른 누구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는 점을 그렇죠.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역할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윤 전 대통령과의 분리다. 이것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과연 오롯이 다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이겠는가. 저는 이 부분을 좀 김문수 후보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송 변호사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옳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네. 그 꽃꽃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태생의 한계가 있고요. 본인이 대선 주자가 됐던 그 아주 과정.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부분과 관련한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죠. 그런데 좀 어려운 국면인 것도 객관적으로 좀 사실이어서 그 이후에 국민의 힘에 대한 어떤 기득권과 관련한 다툼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국민의힘에서 비주류였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 후보 교체를 무리하게 하는데 본인의 캠프에서 아주 중책을 맡았던 박수영 의원이 좌파식의 탈취 선동인가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폄훼를 하더라고요. 이제 국민의힘에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거죠. 과거에 노동운동과 관련해서 영입됐지만 그걸 본질적으로 전 예우해 준다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가 됐어요. 당무 우선권을 본인이 갖고 있고 정치의 중심에 섰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최근 10년 동안은 저 장외에 있기도 했고 예. 그러면 본인이 여기에 터잡아서 정치를 계속할 만한 그 근거를 확보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친윤이 없이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본인의 어떤 태동의 계기가 되는 게 친윤 세력과도 무관하지 않고 지금 지지층들이 원하는 부분도 그렇기도 하고 예. 앞으로의 당권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아주 그 코어 지지층이 친윤 세력이어서 이걸 버리는 중도층 확장 행보를 저는 지금 시점에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선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답지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정치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런 한계가 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결단이 부족해서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 정치적 셈법이 당연하지만 정치적 구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셈법 여부를 저는 떠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당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탈당이 논란이 됐잖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하고 또 김문수 후보도 뭐 본인의 결단이 어떻다 말하고 뭐 어떡하고 뭐 어떡하고 그다음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지정한 사람과 얘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가 뭐 하루도 끊이지 않고 며칠 동안 쭉 나왔는데 전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 후보가 됐다면 그러면 아마 뭐 아주 강력한 어떤 그 절연이라든지 네네. 선긋기라든지 이런 등등이 민심의 파괴력을 갖는 어떤 그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쟁점인데 김문수 후보가 된 이후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논란을 하는 걸 지켜보며 자기들끼리 아무 영향도 없는 논란을 하고 있네라는 느낌을 갖는 국민들이 네,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탈당까지 오는 일련의 과정이 그런가 보다 하지 민심에 별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도 국민의힘이 중도 보수에 다시 한번 소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 중 하나는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필요 조건이 윤 전 대통령과의 분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도 이제 국민들께서는 분리 의지를 눈여겨보실 거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예.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어쨌든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분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금보다도 더 상황이 악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만들어진 것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리 의지가 진정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확인시켜드리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은 김문수 후보가 해야지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들을 앞으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잘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예. 지금은 다소 이완되어 있는 중도 보수층이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선택의 시선을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저는 17일이면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약간 국민 감동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한동훈 만약에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됐으면 이 일주일을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이 일주일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럼요. 너무너무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흐지부지 유야무야 그냥 흘려보냈어요. 출당을 하니 탈당을 하니 국민들 피로도만 높였어요. 청년 정치인이 말을 약간 주워 삼키는 것처럼 용두삼이라는 비판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스크래치도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후보였으면 중도 확장성을 가진 후보였으면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거다. 본인이 후보가 됨과 동시에 예. 중도 확장을 위해서 지더라도 정말 홍준표 전 시장 말대로 명분 있게 져야 돼요. 대선은. 그런데 이 부분을 아마 안철수 한동훈 후보였다면 바로 출당 조치 시켰겠죠. 본인이 했던 또 발언들도 있고 그리고 외부로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 민주당이 이 중도 보수를 하면서 외연을 넓히는 걸 어떻게든 원래 전통적인 보수로서 하나씩 조금 잠식할 수도 예,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못하는구나 지금의 국민의힘. 아무튼 지난 일주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제일 그 최대 쟁점처럼 그 거론된 게 탈당 문제였는데 그것의 효과에 대해서 좀 두 분의 목소리 들어봤고 또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거론된 게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네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송 변호사는? 일단 홍준표 전 시장의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서요. 국민의힘을 지금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경청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인은 현재 국민의힘의 현 주소에 대해서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홍준표 전 시장은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2번, 광역단체장 2번, 대선 후보 1번, 그리고 그 이전에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30년 동안 이 당에서 매우 충분한 기회를 누렸어요. 그러면서 당의 현 주소가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에는 윤 전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예. 그래서 장시간 만찬을 했다고 보도되기도 했고 또 총리설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과연 그러면은
홍 전 시장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유체 이탈 화법에 가깝다라는 하하. 생각이 들고 그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것은 조금 자제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변호사. 그런데 되게 놀라운 전 발언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 내 정계 은퇴가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은퇴다 이런 식으로 또 바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자당에 대한 절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까지 이제 완전 이 정도면 이제 감정선을 건드리면서 싸우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당해왔는지에 대해서도 또 장문의 글을 또 예, 올렸습니다. 선거를 치를 때 자기를 좀 경선 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페널티를 주고 어쨌든 주저앉히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왔다. 그러면서 그 끝에는 차라리 내가 3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따라서 꼬마 민주당 갈 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물론 부인했습니다만 이제 뭐 총리설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홍준표 전 시장의 팬클럽 그리고 지지하시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하기도 예, 했고 예. 그러니까 캠프에 합류도 하고. 캠프에 심지어 합류하고 돕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대단히 이 부분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언짢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국면에서 그 누구보다 홍준표 전 시장의 말을 저는 그 일가를 제일 좀 깊이 새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이런 인식이에요. 내가 이기고 있었고 당협위원장 다 이제 취합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김문수를 딱 낙점하더니 친윤들이 김문수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당신들에게 역치기를 했는데 그걸 왜 비난하냐라고 이야기하고 당신들은 이념 집단도 아니고 정치 결사체도 아니다. 그냥 이해 집단이다. 이익 집단이다. 이렇게 일갈할 때 이게 정말 자기를 이 대선 후보로 안 세워서 열받아서 사감으로 그런다는 인상을 받지 않아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그 당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홍준표 전 시장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라서 꼬마 민주당 갔더라면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홍준표 전 시장이 과거 인터뷰에서 스스로 밝힌 정계 입문 과정인데요. 원래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홍준표 전 검사가 민주당 이기택 총재의 부가연동 자택에 찾아갑니다. 본인이 찾아가서 나 강남을에 출마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기택 총재가 당시에 공천에 대한 확답을 안 줘요. 그러고서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쪽에서 영입을 해서 홍준표 전 시장이 신한국당에 입당한 겁니다. 예. 당시 입당 기자회견에서 원래 민주당 가려고 했다고 했던 영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공천 여부 때문에 사실은 신한국당에 오셨던 분인데 그러면은 이제 와서 무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따라서 꼬마 민주당에 갔더라면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가 싶고 애초에 이념과 철학을 쫓아서 오신 것도 아닌데 무슨 이 당은 보수도 없고 철학도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홍준표 전 시장이 뭐 앞으로는 이제 정치글 안 쓰겠다고 하긴 했지만 몇 번 써올린 글과 또 그쪽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어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선언 이런 것들이 당에 무슨 파장을 일으키긴 합니까? 제가 봤을 때 별로 파장 없지 않아요? 물론 뭐 김대식 의원이 지금 하와이에 그 홍준표 전 시장 설득하러 간다고 하니까요. 당에서도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추고 또 홍 전 시장을 지지하셨던 분들의 마음을 아우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 전 시장의 메시지들이 정치에서 파괴력을 가지려면요. 본인의 말이 원칙에 맞아야 돼요. 지금 그 무슨 뭐 민주당으로부터 총리설 물론 양쪽 다 부인했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차후에 정치를 그러면 저쪽에 가서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무런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로 원칙에 맞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게 우리 정치권에서 다 새겨들어야 될 원로의 말씀이 되겠지만 본인의 정치적 이익, 차후에 다른 스텝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이 된다면 정계 은퇴했는데 무슨 또 스텝이 있나요? 아니 그런데요. 홍준표 전 시장은 지난 그 7.23 전당대회 당일에도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앞으로 중앙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렸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계속 그 중앙 정치에 참견해 오셨죠. 뭐 국민의힘에 미칠 파장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새겨 들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홍준표 전 시장이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는 이 일련의 과정은 국민의힘 분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당원들이 제지한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비대위가 그리고 지도부가 완전히 민주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치결사체가 아니에요. 진짜 민주정당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중심으로 그걸 키워드로 보면 다 열쇠 맞는 키처럼
해설이 돼요. 해석이 돼요. 아, 전당대회 이후에 또 지방선거 앞두고 이게 공천권, 예산, 인사권 모든 왜냐하면 108명의 의원들이 거의 PK, TK의 자리 터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이득만 생각하면 대선 이후를 생각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공허하다? 전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짧게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굉장히 위대한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은 그 위대한 당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탈당하셨습니다. 예. 뭐 조금 아까 제가 그 일주일 동안 윤 전 대통령 탈당 가지고 이래저래 말이 나왔던 것, 그럼 이게 무슨 뭐 별 그 주목도가 떨어지는다라고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홍준표 전 시장의 뭐 몇 번의 발언과 그 짧은 글 같은 것들도 좀 뭔가 이렇게 호기심 있고 재미난 뉴스이긴 하지만 뭐 별로 뭐 민심에 영향 미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게 무슨 보수 일각의 뭐 이탈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것도 아닌 것 같다. 그 캠프에서 지지하던 분들 일부가 뭐 이재명 대표 그 후보 지지하겠다라고 한 것도 그냥 몇몇 사람들의 정치적 선택 정도지. 이게 무슨 보수의 분열 아니다. 뭐 대충 그렇게 보는 시각이 더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 측도 그러니 본인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제 캠프에 결합하고 있을 때 완전 내 입장과 똑같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약간 분리하기도 했고 해서 그 추이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난 일주일 동안 국민의힘 주변에 있었던 얘기는 뭐 별 영향은 없고 시끄럽기만 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한 명 언급 안 할 수 없는 게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유세하러 간대요.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거다라고 오늘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렸으니까요. 아마 다음 주에는 어떤 형태로든 현장에 등판하는 모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방식이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와 한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전 후보가 일관되게 세 가지 선결 조건 비슷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에 관한 사과, 그러니까 그 계엄을 바로잡는 방법으로서의 탄핵에 반대했던 것을 그 입장을 바로잡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그리고 뭐 친윤 세력들이라든가 그 자통당으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세력과 거리두기 이런 것들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아직 그 세 가지가 다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 페이스북 메시지도 잘 보면은 세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맞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와 한 자리에 서는 것보다는 본인은 김문수 후보와는 좀 다른 동선으로 다른 장소에서 시민들과 호흡하는 그런 유세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는 찬조연설 거부했다는데 그 찬조연설이 뭐 TV의 찬조연설이에요? 아니면 그 유세 현장에서의 연설이에요? 어떤 찬조 연설이든지 간에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찬조 연설하는 것 단언컨대 효과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한덕수 전 총리는요. 그 지난주 토요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서류 내라고 했을 때 입당을 하고 서류를 내는 순간 본인이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일종의 시험에 든 것인데 본인이 거기서 별 생각 없이 서류 내고 입당했잖아요. 민주주의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 국면을 전면에 등판해서 국민들께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를 할 때 그게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신다 뭐 이런 부분은 뭐 좋아요. 좋은데 국민의힘의 지금 현 시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뭐 이를테면 예우하고 바라보는지가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지금 계속 선결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진짜 극우랑은 절연해라. 그럼 누구를 영입합니까? 석동현 변호사예요. 석동현 변호사는요.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입의 역할을 하고 대리인 역할을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은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로 나왔었습니다. 정치 일선을 극우에서 하겠다고 선언했던 분이고 거기서 정치적으로 많이 달라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도 복당을 시켰죠. 장해찬 전 최고의 가장 최근의 정치적인 이 아주 인상 깊은 건 한동훈 전 대표를 당 대표 시절에 완전 직격하고 저격했던 겁니다. 거기 뒤에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주면서 그리고 아주 사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공개하면서 했어요. 보란 듯이 다시 복당을 시켰어요. 복당을 시킬 명분도 사실 없습니다. 원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더 손을 보태서 도움이 되는 인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저런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한동훈 전 대표
아니고 견제하려고 데려오는구나 예.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힘을 실어주겠다고 하지만 그 파장이랄까요?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될 수 있을지 지금 이 여건에서 좀 의문입니다. 도저히 함께하기 어려운 두 세력이 함께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보이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대선이 목전에 있고 급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 한데 모여 있지만 이건 너무 많은 뇌관과 분열상을 이제 좀 갖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저 거슬러 가서 뭐 불과 뭐 많이 거슬러 갈 것도 없고 지난 그 주말에 그 새벽 3, 4시 그 파동 네, 그걸 네. 당원 투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시켰다라고 하는 요 모습에서 상징적으로 도저히 같이 있기 힘든 두 집단이 그냥 같이 있는 거구나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 방송에서도 계엄의 바다를 건넌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지 않았습니까? 바다는 건너는 과정이 쉬우면 우리가 바다를 건넌다고 표현하지 않겠죠. 바다에는 당연히 파도도 있고 상어도 있고 고래도 있고 암초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건너는 항해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육지에 오르기 위해서 항해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의 고민을 제가 좀 추론을 해보면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그 소위 3대 선결과제라고 하는 것들. 예. 한동훈 전 대표 개인을 위한 것은 사실 없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화주의를 지키기 위한 관점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대방인 이재명 후보는 더더욱이나 민주주의자, 법치주의자, 공화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서 제가 금주의 진인물 얘기할 때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어떻게 구중구포를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렸어요. 사법부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반민주주의자, 반법치주의자, 반공화주의자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되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봅니다. 1시 31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후반부 토론 이어갑니다. 이현 씨. 네, 주말치고 정체가 심한 편은 아닌데요. 서울은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원효대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가 막히면서 한남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또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는 차가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이고요. 잠실에서 국회 앞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대부분의 정체가 충청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휴게소 쪽으로 지체고요. 옥산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청주 분기점에서 주감 휴게소 쪽으로 제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대전 터널에서 비룡 분기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이고요. 남풍세에서 차량터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큰 정체 없이 운행 가능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후반부 공통질문 핫한 한마디 송 변호사. 네, 이재명 후보가 이번 주 유세 도중에 이순신 장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매우 유능한 장수였는데 도중에 모함당해 죽을 뻔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순신 장군과 본인을 좀 이렇게 오버랩 시키려는 의도의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설마 그런 의도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금주의 한마디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모함당해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재명 후보하고는 너무나도 어울리지가 않죠. 그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은 모함이 아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리고 유능한 장수는 이재명 후보처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14일에 이재명 후보가 부산 현장 유세에서도요. 그 과거 현대상선이었던 HMM 이 회사를 부산으로 옮겨오겠다고 하면서 회사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 당일에 한 경제 매체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 그 회사 내부에서 부산 이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거나 기본 동의를 구한 절차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부산 이전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모으거나 찬성을 한 바가 없다. 그리고 사측 입장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부산 시민을 또 공개적으로 속이는 발언을 하다시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능한 장순이 모함당해 죽을 뻔했다니 이런 레토릭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본인에게 오버랩 시키려는 시도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유미 변호사 핫한 한마디. 저는 김문수 후보가요. 헌재를 향해서 공산당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대0 만장일치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만장일치가 나왔고 이번에도 8대0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인식 그리고 국민의힘 분들도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꽉 막혀 있는 것 같다. 한 20년 전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너무나 많은 구설수와 실언이 후보가 된 이후에도 있고 뭐 미스 가락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대표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회의를 하더라도 옆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마이크를 내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막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언어는 사실상 그 후보의 인식과 정치관 이념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생각 들어서 좀 아쉬운 한마디라서 꼽아봤습니다. 역시 선거 국면 맞군요. 핫한 한마디 하니까 상대당 후보들의 이 말을 갖다가 다 그 비판하는 데서 이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네요. 자, 우리 전반부 토론에서 쭉 짚어봤습니다만 지난 2주 전에 국민의힘은 후보가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단일화 무슨 난리를 치고 새벽에 파동을 겪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은 탈당이네 아니네 그다음 홍준표 전 시장의 공격과 등등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2주가 시간이 흘렀지만 큰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 컨벤션 효과라든지 어떤 지각 변동이라든지 같은 게 별로 보이지 않는 그냥 애초 처음 대선 전국이 시작될 때와 비슷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올바른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은 이제 대선이 점점 더 판을 뒤집기 어렵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상황을 좀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거에서요, 그 표를 모아가는 과정은 나와 가까운 쪽부터 동심원을 그리면서 그 원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먼 쪽부터 표를 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지지율 상황을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중도 보수가 왜 지금 본인에게 아직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엄 탄핵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면서 그 중도 보수 합리적인 그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이 내가 보수당을 선택했다는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그런 스탠스와 메시지를 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이제 시간은 가요. 일요일 날 TV 토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선거까지 딱 보름 남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국면 변화 별로 없죠. 근데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모습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랑 함께하겠다고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낙점한데도 이준석 후보와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주기를 좀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하용인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딱 잘라 거부를 하고 그 이른바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쓰던데 빅 텐트가 아니라 빈 텐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 대해서 축출하면서 얼마나 사실 망신을 줬습니까? 성매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징계를 또 취소하는 거예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냥 손을 잡기 위해서 과거의 것은 묻어줄게. 우리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유야무야 이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서 손을 내미는데 이준석 후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받겠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또 단일화의 조건 자체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산했을 때 좀 대적이 된다거나 좀 비등비등. 근데 그런 여건도 되지 않고 그럼 확장세를 갖느냐 두 후보가 뭉치면 그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되게 붙어 있으면 한 명이 그래도 양보했구나 정치적인 시너지 효과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에서 몸값만 올리는 게 이준석 대표고 그러면 반사이익을 또 이준석 후보가 얻고 있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지율을 보면.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사실상의 빈 텐트를 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이거 대선은 상대평가잖아요. 민주당은 어쨌든 홍준표 전 시장과도 우리 긴밀하다라고 메시지를 좀 내고 있고 네. 김상욱 의원은 사실상 뭐 입당 바로 전 단계까지 온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빅 텐트 대 빈 텐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대비돼서 보이는 측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더 확장세를 송 변호사님이 좀 안타까워하시는 것처럼 외부 확장을 하는 행보를 과연 할 것인가 오늘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그걸 모멘텀으로 삼을 것인가 별로 그럴 의지와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안 할 것 같죠? 본인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복잡해요? 왜냐면은 간단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이 선거에서요. 만약에 본인이 최종적으로 10% 득표를 넘겨서 선거 비용도 반액 보전을 받고 유의미한 정치적 벤치마크를 기록할 수 있으면 완주를 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정치는 현실이고 두 발을 땅 위에 딛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계속 자체적으로든 또 공표되는 여론조사든 돌려봤는데 10%가 안 나온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본인이 단일화를 하지 않아서 또 대선에서 졌다는 원성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인은 정치공학적인 고민들을 꽤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아까 이상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연립정부, 연합정부 구상을 가지고 이준석과 함께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당연히 이 대선 국면에는 함께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게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어떻게든 이제 막 피선거권이 있는 나이예요. 40세를 겨우 넘겼는데 예. 차차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후보로 완주했고 아마 이준석 후보는 저 당은 답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젠가 만약에 한다면 본인이 수용하고 접수하는 형태로까지 고민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막 이준석 이러면서 러브콜을 계속 보내는 상황을 계속 이 국면에서 즐기다가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쌓는 방향으로 미래를 모색하지 지금 계엄에 대해서도 입장도 정리 안 된 세력과 선뜻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정치적 자산을 까먹고 과거에 본인이 당한 것까지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간다. 그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나이가 굉장히 젊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 40세고 그 나이는 본인의 큰 정치적 자산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최근에 국민들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도 맞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지금 중도보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떠나간 중도보수가 왜 이준석 후보에게는 가지 않고 이준석 후보의 그 세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까요? 그걸 봐야 되는데 나이는 젊지만 그동안 해온 정치가 어떤 겁니까? 정말 젊은 정치에 기대하는 것이 새벽 3시에 칠불사에서 홍매화 심는 겁니까? 명태균 씨하고 같이.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잠시 떠나가 있는 중도보수는 어떻게 보면 마음 둘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 태생적 한계가 있어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선거 날짜가 다가올수록 과연 본인이 원하는 벤치마크 지점까지 올라가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는 현실적으로 또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지도가 이렇게 큰 유의미한 변화를 못 보이고 있는 건 네, 또한 예.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대통령답지 않다. 여태까지 정치해왔던 게 이를테면 여성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성 유권자. 윤석열 대통령 지원할 때 당대표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수기되고 논의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2030 남성들이 제가 한 20대 여성 이야기를 들었는데 되게 좀 공감이 많이 됐는데 자기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문제점이 2030의 이른바 여혐 문화 저변에 깔려있는 이런 부분에 명분을 줬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 정치 세력화돼도 되고 그 말이 온당하다. 여성에 대해서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저는 정말 놀란 건 장애인에 대한 태도예요. 전장현. 물론 출근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신 시민들 저도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의 본령은 사회의 그늘진 곳과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울림이 없는 그런 분들의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싸웠잖아요. 폄훼하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바라는 건 통합입니다. 같이 합하고 화합하고 그런 모습 아니에요. 분열하고 갈라치기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던 정치인이라는 그 본령이 알겠습니다.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 민주당 쪽에는 뭐 윤여준, 뭐 이석연 뭐 이런 등등이 막 합류를 하고 네. 그러는데 또 깜짝 놀랄 누가 올 거다 하는데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저는 전혀 아는 분은 없고요. 아마 뭐 그런 이야기들이 뭐 안팎에서 막 오가는 것 같긴 한데 구체적인 인물 하마평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보수적 출신 인사들이 민주당 쪽으로 몇 명 합류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요, 윤여준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미 또 2012년 예.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를 맞아요, 지원했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보수 언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존경할 만한 보수 원로였던 분이 맞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 가셔서 제 역할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일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라든가 그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뭐 자제해야 된다 정도로 표현을 하셨던데 그거는 자제를 넘어서요. 원로라면 원로답게 이건 잘못된 거고 해서는 안 알겠어요. 된다라고 알겠어요. 따끔하게 말해서 멈춰 세워야 됩니다. 아까 송영원 변호사가 이렇게 조목조목 한 7, 8가지를 짚어가지고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을 쭉 시리즈를 읊으셨는데 장윤미 변호사한테 발언 네. 기회를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께서도 이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분별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지금 당장 뭐 시도하거나 법사위에 상정된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의 입장도 사법부에 대해서 특히 대법원에 대해서 하급심 판사분들이 법관들이 이거 너무 우리 법원을 어렵게 했는데 이거는 오해를 정말 자초했는데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드문 일이긴 해요. 그래서 법관 대표 회의는 26일 날 아직 많이 남았군요. 그래서 그 경과도 한번 수용해서 보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판사 탄핵을 하냐 이랬는데 그 당시에 판사 탄핵이 나왔던 그 맥락은요. 불만이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안 나와서 판사들을 내쫓겠다 이게 전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너무 이게 속도가 나니까 이거 대선 후보 등록한 이후에 마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거까지도 나올 수 있다 막 이런 대단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뭐냐라고 할 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러면 이거 탄핵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예.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진행되거나 한 건 없고 그리고 재판이 멈추는 게 대단히 부정의인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대단히 유사한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시라크 전 대통령이 파리시장 재직 당시에 이 재판을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서는 다 정지가 됐어요. 이게 사법 자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권력기관도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한 거 그게 일반 총선도 아니고 대선이에요. 선출된 최고 권력인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어지럽게 하지 말라는 취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이런 예도 있는 거고 예,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처음부터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거 재판을 왜 안 하냐 어떻게 하냐 국정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입법으로 이 부분은 좀 마감을 하고 가자. 좀 마무리를 짓고 가자. 이런 부분이 있는 거라서 이건 하나하나 봐야지 사법부를 겁박한다. 이거는 저는 정말 사실상의 프레임이고 좀 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도 또 대법관 수를 늘린다.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걸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도 네.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일단 법안만 발의가 된 상태인 거죠. 그런데 대법관 저는 증언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것도 오래된 논점이에요. 굉장히 사실. 오래된 논점. 예. 저희가 재판을 하면요. 민사 판결은 거의 제가 체감하기로는 90% 이상이 심리불속행 보지도 않고 그냥 다 기각하는 거예요. 민형사 모든 전국의 사건이 대법원에 몰리는데 14명이에요. 한 명은 법원 행정처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재판에 투입되시는 분은 13분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 국면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나 정말 내 재산, 내 생명, 내 인생에 걸린 재판. 왜냐하면 재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기록 안 봐도 된다. 대법원은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나? 그래서 증언과 관련해서 뭐 30명이니 100명이니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제 법원에 계셨던 분 말로는 이게 100명 이러면 지금 대법원과 이제 대법관들이 장관급이다 보니까 이제 예산과 예우 뭐 이런 여러 문제가 있어서 한 30명 선이 적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입법론적인 대안도 나오고 있어서 이걸 논의조차 못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상당히 들고 네. 그리고 이걸 사실상 사심제로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비교적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68조 1항에서 헌법소원이란 건 국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대해서 내가 침해를 받았다고 하면 제기할 수 있는 건데 재판은 제외가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례를 한 적이 있냐면 이를테면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가 막 갈등 관계 있다고 하잖아요. 예. 이를테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이야라고 예. 법령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거 위헌? 뭐 난 모르겠고 그냥 그거를 근거로 막 판단을 내리고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있어요. 안 돼라고 하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도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법원의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들여다볼 수 있다. 이게 좀 정교하게 가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되게 정파적이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원래 싶습니다. 논란거리고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 그 말씀. 예, 그 말씀 네. 드리고 네, 싶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법원에 해마다 밀려드는 사건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12명의 대법관, 사실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1대만 관여하니까 실질적으로는 12명입니다. 12명의 대법관이 매년 39,6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대법원에 밀려든 사건 수가 약 5만 5천 건 정도 돼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지금 대법원에서도 그 사건들을 다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서 그거 대부분을 또 헌재로 넘겨가지고 일종의 사심이 되는 헌법소원까지 가능하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거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어떻게 처리해요? 대단한 논리 모순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2023년에 아까 대법원에 5만 5천 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헌재에는요 모든 종류의 사건을 통틀어서 2,591건이 들어왔습니다. 예. 헌재는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88년에 헌재가 출범해서 올해 4월까지 헌재 약 26년 반 동안 접수된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5만 3천 건 정도입니다. 대법원에 한 해에 들어오는 사건 수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은 그걸 다 재판헌법소원을 허용하잖아요. 아마도 헌재에서 사건 처리될 때까지 평균 한 20년 걸릴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헌법재판관도 숫자 늘리겠다. 그러면 헌재는 뭐 90명을 늘릴 겁니까? 그러면은 위헌 여부 결정할 때마다 뭐 의회처럼 모여가지고 다수결로 투표를 할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해서 보복을 하려고 사법 시스템을 다 뜯어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래된 논점이었던 것은 대법관 수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느냐는 그리 오래된 논점은 아닙니다만 우리 국가법의 최고 결정 권한이 대법원이냐 헌재냐 이거는 또 계속된 논쟁거리였긴 해요.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각자들 공약을 내는 거 보면 검찰청을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나눈다는 공약부터 반대로 공수처를 없애겠다는 공약까지 여야에서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뭐 누가 당선이 되든 이 검찰, 법원, 공수처, 헌재를 둘러싼 사법 전반 시스템에 대한 어떤 손보기 논란 이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한동안은 더 이어지겠네요. 짧게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사법 시스템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 항상 최약자를 고려해서 짜는 게 맞습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단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더 들고 그건 약자에게 손해가 됩니다. 민주당이 추구한다는 진보의 가치에도 반하는 일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용은 대법원장님이 과거에 신임 법관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전력을 다해서 재판해라. 그런데 지금 구조상 그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개혁의 대상에서 완전히 열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께 최선의 서비스를 드리는 방향으로 고민까지도 이게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거다라고 폄훼당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직접 연결되는 주제들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제가 아까 던진 것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누가 당선이 됐다고 그래서 아마 뭐 며칠 내에 결정 나고 그러지 않을 네, 그럴 거예요. 겁니다. 계속 또 논의가 좀 이어지면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한 국면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네. 사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공수처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으니까 만약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물론 국회에서의 의석 분포는 매우 적긴 하지만 어쨌든 그 얘기가 계속 들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의석 분포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바로 할 수가 없는 반면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은 한꺼번에 싹 할 거다. 그렇죠. 국회 대통령, 그다음에 대법원장도 본인의 임기 중에 지명하고 헌법재판소장도 지명하고 당내 반대 세력은 없기 때문에 5개의 절대 반지를 끼는 형국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첫날부터 바로 실행이 가능한데 그 상황에서 사법 시스템을 엉터리로 뜯어고치는 일만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송 변호사는 이제 막 밀어붙일 거다 우려된다는 거고 장 변호사는 그냥 논의에 던진 거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기치로 건 게 빨간 점이 들어가요. 일단 국민의힘의 의견 경청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 동안 여야 협치라는 건 기대하지도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 민주당만 불행한 게 아니라 국민이 불행해졌다는 반성적 고려가 민주당에는 상당히 깊습니다. 예, 그래야죠.
자, 잠깐 속보 하나 전해드릴까요? 광주의 그 타이어 공장에 지금 불이 났는데 이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졌네요. 지금 건물이 붕괴 우려까지 가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좀 진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유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캐롤 키즈의 When I Dream 듣고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